많이 듣다 보니까 네. 진짜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배우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아까 그 이준석의 영업기밀. 네. 사실 저는 그 이준석 당대표가 네. 된 이후부터 네. 사실 기성 정치인이랄까요? 어른 정치인들이 엄청 흔들어댔잖아요. 네, 맞죠. 예. 지금도 흔들리고 있죠. 심각하게 흔들리고. 예,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부터 많은 좀 계획적인 행동들을 하고 예. 다 좋았는데 끝까지 저도 지지하다가 나중에 두 번째 가주려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야 이러다가 대통령 뺏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그 보니까 우리 그 김재석 위원장님께서는 이준석을 관찰을 많이 하셨군요. 보니까. 관찰이요? 예, 그렇죠. 좀 관찰할 기회가 많았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이고, 제가 87년생이고, 제가 있는 도봉 갑구와 예, 이준석 대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노원평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이 걸어서도 뭐 몇 분 안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가 오세훈 시장 선거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특히 그 청년 유세단이라고 해서 예, 그 유세차 위에 청년들을 올렸던 예. 그 과정들을 제가 봤고 직접 보셨고. 다 봤었고, 그 외 SNS 하는 방식, 예, 본인이 당대표를 하면서 어떻게 선거 캠페인들을 했는지를 제가 옆에서 관찰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예. 확실히 저도 뭐 보고 배우기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행운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게 있었는데, 그 본인이 이제 하버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지망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때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정치를 하는 자기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다. 자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선물을 줘가지고 우물 위에서 예. 안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그 나머지 하버드 동료들은 아직도 그 아래에서 위를 동경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 이제 네. 비대위원장 하실 때 또 그런 기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은 굉장히 좀 비슷한 점이 좀 많은데, 예, 2012년에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예, 젊은 비대위원으로 영입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랑 예, 같이 비대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당시 뭐 이상돈 의원도 계셨고 이렇게 몇 분 계셔가지고 젊은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승리 이후에 말하자면 야인 생활을 하면서 예. 지금 저처럼 뭐 방송도 많이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이랬었고, 제가 똑같이 2020년에 예. 김종인 비대위에 청년 비대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비대위원이 됐고, 이후에 또 뭐 방송이나 뭐 글도 쓰고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동질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이준석 대표 이야기한 게 굉장히 정확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사실 저랑 같이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이준석 대표 이후에 처음으로 살아남은 청년 정치인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뭘 잘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지도부로서 일을 했다는 경험 자체가 가지는 그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애초에 정치를 볼 수 있는 시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뭐 표현을 좀 하지 않습니까? 알을 깨고 처음 나와서 이제 본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인 줄 알다. 마찬가지로 자기도 처음 정치에 들어와서 어떤 판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정치 앞으로 일생을 결정짓는 디폴트 값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걸출한 정치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이랑 정치를 같이 시작하면서 당시의 정치를 배웠던 것이고, 저 역시도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정말 그 아주 연령이 그 경험과 어떤 지혜가 있는 분과 같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또 디폴트 값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이 볼 수 있는 것과 지도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준석 대표의 자산이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 인터뷰에서 정치 어떤 비정함, 냉정함 이런 것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그분들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물을 위해서 그런 걸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냉정함 이런 것도 느끼셨나요? 물론이죠. 굉장히 많이 느끼고 뭐 정치 본질 자체가 좀 냉정함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나는 국대다라는 제목으로 대변인단을 공개 모집을 해서 뭐 젊은 친구들이 대변인 1, 2기를 채워가면서 정치권 경험을 하다 보게 됐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 이런 경험들이 녹아낸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대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당의 입장을 읊는 것이 아니라 최고회의를 지켜보고 그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언론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갈 때 있어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보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공천 때 이 공천 때 지금 새로운 것들 많이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예. 뭐 자격시험도 있고 예. 또 나름대로 몇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3월 달인가 그때 한번 기준도 이렇게 제시했었잖아요. 근데 그 자격시험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을 시구위원회 시험을 보게 만들어서 일정 정도 또 약간 허들 역할을 하면서 많이 걸러냈는데 근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 하는 거 좀 느끼게 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던가 이게? 많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절대 평가로서 그러니까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애초에 공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시작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천에서 불가피하게 배제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내지는 시험 점수 자체가 공천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은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같은 것들을 훼손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구의원, 시의원을 하시는 분들과 지방에서 도의원, 시의원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 역량이 나오는 것이 다르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당원 당규 내지는 뭐 자료 해석 등을 잘하는 것이 반드시 뭐 지방 내지는 뭐 수도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이 됐었고 그 가운데서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 BPAT가 적용이 됐는데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당에서 어떤 정당 역사상 그 어르신들이 와서 OMR 카드에 사인을 하고 이런 장면 자체가 말 그대로 저는 굉장히 파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내면 탈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4분 떴으니 또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첫 술에 배울 수는 없죠. 네. 사실 근데 그때 우리 정당의 가장 큰 문제, 또 가장 중요한 문제 공천 문제잖아요. 예. 지금 딱 공천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중앙당 앞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최고위라서 이렇게 의결해서 정한 그런 기준들 이것들 아주 관철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보니까 일정 부분 타협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 경선이 아닌 그 전략 말은 단순히 경선이 한다지만 실제로는 전략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져가지고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죠.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런 고충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전까지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일관된 룰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선거 다르고 대통령 선거 다르고 심지어 뭐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어떤 기준에 거쳐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가 모르고 대개는 어떤 대표들이 좋아하는 내지는 대표랑 성향이 잘 맞는 내지는 극단적으로 줄을 잘 서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잘 줬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늘 공천 때마다 혼란이 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늘 운영됐던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관된 기준 자체가 없어서 경선 아니고서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원칙을 경선으로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근데 현장에 막상 가보면 경선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실들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관되지 않은 기준들이 있었던 우리 당의 역사와 그래도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틀에 잡힌 그리고 향후의 공천에 있어서 적어도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들을 마련하는 시작을 좀 했다고 보고 이걸 기점으로 그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나름의 기준들이 좀 적합하게 좀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늘 과도기에는 혼란이 있고 그 과도기 속에서 불평, 불만은 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번에 이런 정량화된 지표들을 자꾸 정당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공천 절차가 아예 법규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네, 또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봐도 상당히 당규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들이 거의 미비하다 보니까 예, 최고위원회에서 맞습니다. 뭐 의결하고 이런 형식으로 네. 19초간 형식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지켜지는 그런 예, 부분이 맞습니다. 예. 우리 그 도봉갑은 공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에?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후보로 좀 가 있고 뭐 신구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고 또 저도 저 나름의 어떤 정량평가 기준들을 지난해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네, 그거는 뭐 저희 후보자들께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 이러이러한 기준들을 좀 하겠습니다. 뭐 물론 저도 부족한 뭐 정량 기준이나마 적어도 공천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 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정도는 제출할 수 있게끔은 제가 만들어놨고 그 뭐 어떤 공천이든 잘된 공천은 세상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늘 불만이 있고 누구나 불평이 있고 비판도 있고 원망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납득할 수 있는 절차들을 정량화된 지표들이나 뭐 다 정량화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기준까지 정하셨군요 나름대로. 네. 아까 우리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분 같이 오셨던데 지역구에 네네.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좀 부러웠었어요. 아까 그 영업 기밀 얘기하실 때. 네. 그런 영업 기밀은 사실은 그 아까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영업 기밀 진짜 그 기사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했는데 저도 이제 얘기 듣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많이 한다면 보통 페북에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오늘 점심을 뭐 먹었습니다. 네. 뭐 맛집을 소개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 정치인들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건 이제 다른 분들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발표하던가 페북에 글을 올리는 아까 말한 대로 제목 정하지 말고 짧게 그렇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 도봉갑 당협에서는 아마 좀 많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후보자들 이제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한테 저희는 그 별로 없었어요. 구시의원님들이 왜냐면 아시다시피 2018년에 저희가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딱 저희 지역에 두 분밖에 안 계셨고 이제 두 분이 막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서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이번에 저 젊은 세대들이 공천이 됐고 그 젊은 세대들이 의회로 나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할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PPAT의 가장 큰 역할 그다음에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우리 당으로서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당의 당원 당규를 읽어보고 나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시는 분들,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 다 알겠지만 국민의힘은 말하자면 기강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공천 관련돼서. 예를 들면 내가 공천에 불복하고 탈당을 했다. 그래서 뭐 무소속으로 뭐 출마를 했다. 내지는 민주당을 갔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받아주는 게 좀 너그럽게 받아주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천에 불복하고 뭐 탈당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대신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아주 기강을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거와 맞물려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이 저게 도대체 정체성이 뭐야? 당원 당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지향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 사회 정책, 복지 정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사실 굉장히 뼈가 아팠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국민의힘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예. 끊임없이 좀 스터디하는 그런 저희 당협의 구시의원들이로 되게끔 저도 좀 많이 서포트를 할 생각입니다. 맞죠. 우리나라 헌법도 좋은 글이 다 써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헌법인데 뭐 제대로 지켜지는 건 두 번째 문제지만 저희 당원 당규도 한번 읽어보면 다 써 있어요, 모든 거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너무 좋은 글들 다 써 있어가지고 또 그럴 때 보면은 이거 좀 뭐랄까 우리 당에 맞는 정체성을 좀 확립하는 그런 또 과정이 또 필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예. 이름이 바뀌면서 예. 당시 이제 당원 당규도 같이 바꾸고 특히 이제 정강 정책도 바꾸고 예. 하면서 그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들을 제가 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예. 물론 정강 정책 TF에는 속해 있지 않았지만 예. 정말 각계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해당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긴 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하나하나를 정말 눌러서 담게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되면 너무 추상적인 말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잘 보게 되고 또 민주당이랑 잘 비교를 하게 되면 꽤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도 말하자면 조금 충격을 줬던 것이 기본소득이 저희 정강정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이거는 좌파이지 아닌가? 이거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내지는 더 멀리 가면 국가혁명당에서 하는 소리 아닌가? 이제 이랬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들이 담겨 있고 그냥 단순히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중요시하고 외교에 관련돼서는 한미동맹만 강하고 이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실제로 저희가 보면 말하자면 어떤 외교 노선이나 아니면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캐치월 파티를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정말 잘 담겨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이 그런 역할을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자리에 이렇게 물론 우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당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꼭 도봉각 당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준다면 좀 더 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젊은 감각의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전에 지금 얘기하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그때 할 때 우리 당이 한나라당이 그 힘들 때 중앙연수원을 국가에 기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 기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죠. 지금.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맞는 지적이시고 당시 저희가 차떼기 이런 얘기하고 예, 예. 천박당사하고 그 시절에 그 연수원을 팔면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좀 핑계죠. 저희가 공부를 안 한 거죠. 사실 공부를 안 한 거고 연수원이 없다고 해서 공부를 못 하지는 않는데 그동안 당원당규라고 하는 게 정말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지만 사실 펼쳐보지는 않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당원들의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독일 정당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유럽 정당에서 정강정책을 만드는 일은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에 걸쳐가면서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들이 배경이 돼서 말 그대로 그 결정체가 당원당규가 되는데 저희는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만들어 놓으면 당원들이 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당원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기본소득 동의하기 어렵다. 우파정당 이념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정강정책을 바꾸려는 제안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당이 계속 상향식으로 바뀌어나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연수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을 산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는데 우선은 우리가 굉장히 이 좋은 정강정책, 당원당규를 한 번씩 다 보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좋은지를 한 번씩 이 토론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우물 위에서 아래를 내려봤는데 우리 그 김재섭 위원장님은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보신 거죠? 그렇죠. 딱 한 가지만 네. 얘기해 주신다면 그때 보신 거. 그때 제가 봤던 곳은 그때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약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말하자면 중앙으로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말하자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미래통합당으로 되면서 여러 조직들이 흡수되면서 소위 말하는 약간의 물타기가 좀 됐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중도지향적인 정강정책이나 메시지를 내게 됐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그 우파 이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A부터 Z까지 있을 때 정말 다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복지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시고 뭐 비판도 하시고 뭐 좌파냐 뭐 민주당 프락치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제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또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하시고, 말하자면 이게 우리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다못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과를 당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자마자 김종인 위원장이 하셨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 대통령에 대한 사과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전 국민들이 다 탄핵당한 거 알고 실제로 감옥에 두 분 다 계신데 저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쉽게 들지만 실제로 그 당안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파의 정체성을 외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수의 정통성을 외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이 어떤 중도지향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과거에서 좀 탈피하는데 상당 부분 많은 그 말하자면 비판들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공격도 때로는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유권자층,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분들이 단순히 어떤 막연하게 하나의 동일한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구나라는 정도는 제가 깨달았고, 가운데서 결국 소신을 지키는 것밖에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왜냐면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으면 그냥 내가 가진 정체성 내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잘해야겠다. 이 정도가 제가 나름의 느낀 점이었습니다. 아까 그 젊은 사람들은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남북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고 환경이나 요새 그런 문제, 젠더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런 것들을 어떤 아젠다로 만들어서 이슈화시키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저희 대한민국은 이제 분단된 상태잖아요. 네. 분단된 국가에서 남북 문제를 또 관심 안 가진 것도 문제예요.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은 관심을 또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저는 정치적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십시오 이제 막 약간 개봉하듯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 이게 그 젊은 세대들이 일단 대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하고, 왜냐면은 냉전 시기를 살아갔던 기성세대랑 그 다음에 정말 냉전 시기는 그냥 정말 옛날에 교과서에서 봤던 분들, 그냥 한 번도 내가 태어난 이후에는 북한에서 우리가 무력 도발이, 그러니까 무력 도발이라 하지만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총칼이 난무하고 하는 장면들 자체가 정말 그냥 영화에서나 보는 세대들이 갖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온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이들이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중국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사실 그 어느 세대보다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도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 대중 문제가 한 번 더 불거졌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정치인들이 이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드려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세대에 맞춰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단순히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 러시아랑 그 소위 말하는 그 북중러로 한 궤로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가지는 문제나 북한이 가지는 문제들이 사실 이 북중러라는 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규정지어진다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톤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좀 중국의 도발, 그다음에 그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국의 저런 패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같이 해주면서
좀 나름의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당신들이 북한을 겪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라고 강요만 하고 내지는 개몽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귀로 듣느냐?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당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정치적 문제, 중국에 대해서 가지는 불편한 감정들 같은 것들을 잘 납득시키고 이것이 외교에 어떤 식으로 우리 외교 노선을 정하는데 방침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들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하자는 얘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영업 기밀 하나만 더 가르쳐 주세요. 영업 비밀이요. 그때 제가 좀 생각났던 것이 이준석 대표는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클 활용을 잘합니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했던 것들을 보면 페이스북을 좀 하셨고 방송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페이스북과 방송은 별개의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이 사이클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SNS에 굉장히 도발적인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그것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내지는 뭐 기사화가 되고 그럼 그것을 다시 본인이 나가는 방송에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소리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이걸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지 물론 그거는 플랫폼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방송을 많이 하고 하는 뭐 유리한 고지 속에 있긴 했었지만은 사실 방송을 많이 하는 분도 많고 SNS를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자신의 메시지를 크게 들리게 하는 거는 이준석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업기밀 내에 요 내용도 조금 써놨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 영업기밀을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는 분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 영업기밀도 따로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한번 하시죠. 네. 나오시죠. 마스크 써야 돼. 예, 쓰시죠. 한국을 가야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 정치대학원 50기 김동원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었고 얼굴도 미남이신데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 국악 포럼에 이렇게 와주신 연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진일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2년 후에는 우리 김재석 위원장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기운을 얻으리고 질문은 두 가지를 드릴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좀 연령이 젊으신데 이렇게 도봉갑의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운영하시면서 또 어려움은 없는지 사실 저도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처음 어떻게 해야 당협위원장까지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김종인 위원장님의 백으로 간 건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사실은 여야가 국회라는 게 협치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령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에서 어떤 아젠다를 정하면 그냥 당을 따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말은 통합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점점 협치는 사라지고 자기 당에 그냥 아젠다만 밀어붙이는 형태가 되는데 젊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줄여나가실 계획을 보관을 갖고 계신지 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되셨냐 요거에 대해서는 김종우 위원장은 사실 거기에 큰 힘을 쓰지 못하죠. 큰 힘이 아니라 힘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래통합당에서 출마를 했고 그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신 것은 제가 공천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하셨다가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힘을 쓰시진 않았고 오히려 제가 공천을 받고 나서 대개는 그 지역에 공천이 된 후보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신 건 저는 어떻게 공천을 받았냐라고 여쭤보신 걸 같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후보자가 계셨고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제 전략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뭐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운이 좋았고 3,500명을 이제 같이 가서 경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경선이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당시에 그 퓨처메이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소위 말하는 험지나 사지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퓨처메이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공천을 첫날 받았는데 딱 그때 3명이 받았거든요. 그날에 아직 기억나 2월 26일인가 그렇습니다. 2020년 그때 이준석이랑 김병민 위원장 뭐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그 다음에 저 이 3명이 그날 청년정치로서 공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셋의 공통점은 험지나 사주로 재배치된 곳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 사는 동네에 공천을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좀 어려운 지역이었던 것 뿐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아예 소리도 못하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저는 좀 그런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공천 과정을 여쭤보시는 거라 그러면 이 어려운 지역인 것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는 지역이 민주당 강세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젊은 당협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당이 계속 여기서 몇 번을 졌다 그러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확실하게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는 거고 저는 그러면 젊은 후보로서 좀 다른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조직도 조금 다른 식으로 구성해보고 싶습니다. 연령대 구성도 좀 다르고 공약도 좀 다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잘 봐주셔가지고 공천이 된 거고 자연스럽게 또 이제 당협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당협 운영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게 뭐 조직을 잘 만들고 뭐 당원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정말 만 명의 당협위원장의 만 명의 방식들이 다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에 있는 모든 행사나 지역에 있는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인지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번에 좀 젊은 세대로 많이 세대 교체를 하면서 조직 개편들도 많이 하려고 하고 뭐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협치 관련돼서는 이거 너무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결국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지층들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그 초선 의원 5분이었나? 아무튼 그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자 폭탄을 받고 반성문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한테 휩쓸리게 되면 본인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도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저는 그건 잘못된 정치적 표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민주당의 그 초선 의원들은 그런 힘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좀 그나마도 좀 깡이 있다. 그리고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좀 덜하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지지층들이 욕하고 연락오고 문자오고 화내고 하시는 거를 그래도 눈치 좀 덜 볼 수 있으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 젊은 세대들이 협치를 그나마도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은 아마도 우리 정치대학원에 그 정치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좀 바뀌면 다들 오셔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할게 그런 자리를 제가 한번 더 만들게 그때 네, 꼭 불러주십시오. 와주십시오. 네, 꼭 오겠습니다. 예, 오늘 젊은 뭐였죠? 까먹었다. 젊은 사람들의 정치에 젊은이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러한 정치에 대해서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